저는 이게 솔직히 그럼 이게 왜 미술하고 연관이 돼 있냐 이 질문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이것도 싫고 저거 디자인도 싫고 뭐 그때 뭐 약간 건축 이런 것도 뭐 해보다가 싫고 뭐 클럽에서 DJ 이런 것도 싫고 하다가 이제 작가로 남게 됐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저는 좀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작가로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뭘 만들지 모르는 그 상황.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하다 보니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작가들과 나와 차별을 둘 수 있는 유일한 그 콘텐츠는 결국 내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일 컨템포리하고 제일 내가 동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를 베이스로 작품을 만들어야지만 그 작품에 어떤 힘이 생기고 설득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는데 어쨌든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2005년도인가 그때 졸업을 하고 돌아왔는데 학교가 제가 다녔던 학교가 좀 되게 좋게 얘기하면 진취적인 학교예요.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애들이 막 빨가벗고 다니고 수영장에서 막 레즈비언들이 키스하고 있고 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처음에 학교를 되게 잘 왔다 내가 되게 자유로운 학교구나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쭉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군대 때문에 한국을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국적은 한국 국적이니까 한 29살 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간 게 이제 군대인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막 빨가벗고 댕기는 그 서부의 그 캘리포니아의 그런 학교 아트 학교하고 한국의 저기 뭐 DMZ 근처의 군부대하고 굉장히 다른 어떤 환경인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뭔가 굉장히 우울했어요. 굉장히 뭔가 굉장히 이렇게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사라지는 것 같고 일단 일반 사병으로 갔는데 거기서 좀 굉장히 내가 나의 국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체성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좀 압축적으로 배운 것 같아요. 제대를 하고 한국에 이렇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때 뭐 누구 통해서 그 플라잉 시티라는 그 아티스트 그룹을 알게 됐고 그때 이제 그 그룹에서 청계천을 기록하는 어떤 아카이빙 작업을 공공미술로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그룹에서 뭐 디자인 일 같은 것도 하고 영상 일 같은 것도 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하니까 그러면은 네가 영상을 한번 찍어 봐라. 그래서 그 작품을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청계천을 그 그룹에서는 이제 그 약간 이명박 때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재개발 그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 또는 그 거기 있는 그 청계천들의 어떤 상권에 대한 어떤 기록 그런 작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작업하는 방식이 약간 그 프랑스의 그 상황주의를 베이스로
작품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거되는 그 청계천 그 공구 거리나 이런 데서 그 가게를 하나 임대를 해서 그 안에 샵을 들어가서 차린다든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개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서울의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한국 또는 특히 서울의 어떤 구체적인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에서 잘 모르니까 그게 저한테는 배우는 계기가 많이 됐어요. 제가 가졌던 불만은 뭐냐, 불만이랄까, 그래서 영상을 찍으라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선이 조금 달랐어요. 뭐냐면은 뭐 60년대서부터 약간 그 서울의 어떤 시간의 레이어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드물고, 다 이렇게 뭐 아파트가 고층 건물이 올라가든지 뭔가 이렇게 반듯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역은 정말 그 60년대 간판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좀 약간 이국적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무섭기도 했어요. 막 되게 전 그 이미지에 좀 매력을 느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했는데, 플라잉 시티 그룹하고 작업실을 같이 쓰면서 거기 한 1년 넘게 계속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면서 그 공장 옆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후티지를 밤에 이제 리뷰를 해보면서 되게 답답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찍었는데 내가 아트 스쿨 또는 필름 스쿨에서 봤던 뭐한 2, 30년대 그 독일 표현주의 영화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 막 기계들도 나오고 뭐 공장 이미지들도 나오고, 이제 유럽의 뭐 그 바우하우스나 뭐 그 산업 시대 이미지들, 그런 것들처럼 찍었더라고요. 제가 일단 그런 것들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촬영을 하면서 제가 오케이, 이거를 좀 의식을 하면서 찍어야 되는데, 일단 관찰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 눈으로 먼저 보고 그다음에 내 귀로 듣고, 그래서 뭐 1년 동안 그걸 하긴 했지만 그 관찰한 것과 내가 찍은 것과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내 감각으로 이 공간을 정말 감각적으로만 들여다보자.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의미를 넣거나 뭐 해석을 하거나 상징적으로 찍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감각적으로 이 사라질 이 풍경을 담아보자. 이제 촬영한 후반부서부터는 마음에 드는 이미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철의 꿈은 제가 이 작품의 영감을 받게 된 거는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 반구대 암각화를 봤을 때 정말 뭔가 저한테 딱 뭐가 어떤 느낌이 왔는데, 제가 굉장히 감탄한 거는, 일단 그 방구대 암각화에는 고래 그림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한국 미술사를 보면은 방구대 암각화를 최초의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그림을 봤을 때 제일 생각난 게 울산 현대중공업의 배의 모양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래의 모양과 현대조선소의 배가 뭔가 같은 이미지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고래도 거대하고 크고 이런 원형적인 선들이 있고, 배도 마찬가지고. 그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죠. 그냥 배하고 고래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래 가지고 계속 생각을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좀 유사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래를 한번 잡으면 그 마을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고 거기서 남은 뼈, 기름, 고기, 피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부족들과 거래를 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명을 발전시킨 존재가 고래였다면, 우리나라 6, 70년 가난했을 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존재가 그 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역할인 거죠. 울산 앞바다에 고래가 굉장히 많았고 많대요, 지금도.
근데 하필이면 또 울산에 그 배가 있고 평행 시간, 그다음에 같은 장소, 그다음에 그 이미지 두 개의 유사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저를 좀 많이 상상을 하게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철의 꿈을 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디지털 시대에서 디지털 미디엄을 가지고 산업 시대에 대한 방구대 안각화를 한번 그려보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그런 유사성이 되게 재밌었어요. 디지털 시대에서 산업 시대를 바라보는 그 시도가 농업 시대에서 수렵 채취 시대를 보는 그게 두 개가 이제 평행하는 게 재밌었고 숭고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포항제철하고 현대중공업에 들어가서 찍게 됐는데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큰 인간이 만든 구조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딱 그 공장에 들어가는 순간 수많은 빔들이 이렇게 짜자자자자 이렇게 보였는데 정말 이렇게 내 시각이 완전히 이렇게 찢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와 이거는 정말 죽인다. 이게 진짜 뭘까 이 압도되는 거. 근데 저는 이제 뭐 처음 갔으니까 이제 그런 걸 느낀 건데 거기서 맨날 일하는 사람들은 뭐 알게 뭐예요.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 공장의 모습을 좀 담아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고 그렇게 이제 촬영이 그렇게 시작됐었어요. 1.6초는 그 현대 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촬영이 됐고 이 작품은 그때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어떤 기획전을 하면서 작가들이 현대 자동차를 소재로 작품을 이렇게 커미션을 한 그 전시였어요. 공장에 가시면 이 굉장히 활발한 어떤 동작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동작들의 주체는 대부분 로봇들이에요. 그래서 로봇 팔들이 이렇게 막 화려한 그 일들을 하고 있고 역으로 거기서 일한 한 20% 남은 공정의 노동자들은 굉장히 그 단순한 어떤 일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대비가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인간들이 더 활력이 있고 로봇들이 문자 그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간들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로봇들이 훨씬 더 화려한 이런 동작을 보여줬다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고 작품의 제목이 1.6초인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때 제가 촬영하러 간 당일날 노사분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로서 흥미로웠던 지점은 1.6초라는 아주 작은 시간의 차이가 이렇게 큰 분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워서 1.6초라는 그 시간을 작품 제목으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로봇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어떨까? 또는 로봇 시선으로 그 공장을 바라보면 어떤 이미지들이 나올까? 그때 또 든 생각이 인간이 느끼는 시간성하고 기계가 느끼는 시간이 굉장히 다른데 그럼 로봇들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느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로봇 입장에서는 인간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다. 저는 이 작품에 애착이 가는 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실험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스토리가 담기거나 뭐 기승전결에 있는 게 아니고 순전히 이미지와 아이디어만으로 그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철의 꿈만 해도 어느 정도의 그 내러티브나 그런 게 좀 거기에 의존을 했다면 이 작품은 내러티브 의존도가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고 그냥 이미지만으로 어떤 작품을 구성했다는 거.
제가 살면서 좀 특이한 2년이었어요. 되게 임팩트 있는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경험한 게 무엇인지 거리를 두고 다시 한번 바라보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군대 그 제 작품을 보면은 그 교회에서 막 그 걸그룹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그 병사들이 열광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 장면을 촬영할 때 저는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광란, 집단 광란 그런 게 막 느껴지고 너무나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저 때 생각했을 때는 아주 나한테는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다시 바라보니까 그게 굉장히 이상한 약간 크레이지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 햇빛에 그냥 그 연병장에 앉아서 뭐 순서를 기다리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아주 더운데 그냥 다 쓰고서는 총 들고 그냥 계속 대기가 그 시간이 너무 그냥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덥고 배고프고 막 괴로운 순간이었어요. 그것도 정말 짜증나는데 다시 가서 보니까 또 나이가 먹고 보니까 뭐 저렇게 생활해야지 좀 인생의 삶의 절도도 생기고 그 작품에 하면서 느낀 게 정말 내가 보수화되고 늙어가고 늙어가는 건가? 또 거기 그 군대에 있는 병사들이 너무나 아이 같아 보이는 거야. 애들 같은 거야. 그 너무 어려 보여. 그래서 그 어떤 그 시간 10년이라는 그 시간차가 이제 나를 그렇게 바꾸게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2년 동안 겪었던 그 시간의 의미가 뭔지 몰랐는데 다시 가서 그걸 찍으면서 그 의미를 찾았다기보다는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의미가 이런 거였다라고 그 작품을 통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 작품을 할 때는 거기서도 이제 약간 어떤 스토리보다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병사들의 표정, 뭐 움직임, 동작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썼고 제가 이때까지 철의 꿈이나 청계천 메들리 촬영하면서 사람들이 거의 안 등장해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거나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을 촬영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잘 못 찍겠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전하는 그 사람에 대한 임프레션이나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카메라에 당기는 순간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기가 싫고 그게 너무 두려워서 사람 찍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못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번 군대 작품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그거를 더 좀 보완하면서 찍어보자. 그래서 일부러 이제 표정이나 사람의 동작, 그다음에 그 사람들 간의 관계들 이런 거에 좀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어떤 내용이 아니고 어떤 문법으로 작품을 만들어 볼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더 다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재에서 조금 벗어나서 형식이 새로운 내용이 되게, 내가 만든 형식이 어떤 미술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형식이 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좀 가볼까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내 삶과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절실하게 어떤 느끼는 감정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다 보면 나는 그냥 나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지 않는 한 맥락은 그냥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 내가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느끼는 그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작가이기 때문에 그 매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디오를 쓴다든지 페인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매체가 사실은 저를 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역으로 그 매체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재료나 물성에 대한 이해나,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돌 하나를 만져도 그 돌과 뭔가 내가 원래 이미 알고 있던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나무를 만졌을 때 내가 받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스크린 상황에서는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촉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간 공허함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금 요새 막 위에서 페인트 칠하고 막 그 빼빠질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저한테 굉장히 많이 좀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